종합이라는 키워드예요. 근데 이 종합에는 세 가지의 종합이 있어요. 연접, 이접, 통접이라는 세 종류의 종합이 있고 오늘은 그 세 개의 종합을 최종 정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 종합에 대한 간단한 개념들은 봤는데 오늘은 좀 더 그걸 심도 있게 쭉 정리하는 날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한 번씩 다룬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책 자체도 한 번 더 반복하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먼저 연접의 두 가지 사용이 있습니다. 그건 온전하고 특유한 사용이라는 게 있고 부분적이고 비특유한 사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온전하고 특유한 사용이라는 게 정신분석에서 사용하는 연접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에도 연접이 있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연접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연접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연접이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 두 개가 서로 다르지 않은 대상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대상 두 개가 만나는 걸 연접, 연결 종합이라고 하는데요. 분열 분석에서 말하는 연접과 정신 분석에서 말하는 연접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는 과정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 분자라고 하는 개념의 대립 개념으로 분자는 단일화된 아주 그 재료, 진료 자체를 의미하는 그런 용도고요. 몰적이라고 하는 개념, 그램 분자라는 개념은 좀 이렇게 합쳐져 있는 좀 이렇게 다수의 보편적인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근데 요거는 온전한 것을 추구하죠. 그리고 그 갖고 있는 그 투교환이라고 하는 해석이 이 기준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기준을 갖고서 완전성을 추구하는 방식의 그런 연결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다고 인정하는 집단적 구성체. 이게 몰적이 집단적 구성체라는 의미예요. 집단적 구성체에서 시작되는 특성이 있는 사용이고요. 온전함에서 나온 특성에 기반해서 계열들이 조직이 됩니다. 계열이 조직된다는 거는 어떤 온전함이 있으면 그 온전함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이 등록이 되면서 추가가 되는 연결이에요. 그런 방식의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중심이 하나가 있고 그걸 중심으로 연결되는 계열들이 조직이 돼요. 그래서 그 계열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사용이고요. 뭐 예를 들면 그 어머니나 누이에 대한 사랑을 대체하는 다른 사랑으로의 연쇄. 이게 이제 그 정신분석에서 계속 말하는 사랑에 대한 정체성이거든요. 어머니 누이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만난다라고 하는 요런 방식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정신분석적 이해인데 이것도 결국은 오이디푸스적인 사용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게 이제 오이디푸스적인 방식인데 엄마가 결핍이 돼서 내가 사랑을 찾는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오이디푸스적인 방식이니까 이게 이제 온전한 어떤 무엇인가가 있고 엄마라고 하는 온전함이 있고 여기에 다른 것들이 등록되고 붙으면서 사용되는 그 연결 그런 방식의 종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체가 있고 거기에 대체물을 등록하는 방식의 종합을 이제 연접이라고 그 정신분석적 연접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분열 분석적인 연접은 부분적이고 비특유예요. 뭐 중심은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성이 전제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도 되고 미분화된 사용이에요. 분화가 완전하게 되지 않아요. 분자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대체하거나 닮는 게 아니고 닮아서 좋아하거나 대체하거나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특성과 상관없이 그냥 그 대상 자체를 향유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정신분석적으로는 어머니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정신분석은 보는 거고요. 분열 분석에서는 그 대상이 좋아서 만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이 두 개가 다 가능하다고 봐요. 분열 분석의 입장이 이래요. 그러니까 정신 분석은 반드시라고 하는 온전성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모든 사랑은 그러하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분열 분석이 이따가도 나오는데요. 이따 설명에 나오는데 이 정신 분석적인 설명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특이한 사용의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부분적이고 비특이한 사용의 경우도 있다고 분열 분석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 분석이 정신 분석적인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인정은 하고 지나갑니다. 분리종합으로 가서도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분리종합이 정말 재밌어요. 분리종합은 그 이진경 선생님이 이접이라고 했고요. 여기도 이제 두 가지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배타적 제한적 사용이고요. 또 분열 분석은 포괄적 비제한적 사용이라고 표현해요.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배타적 제한적 사용은 이접이잖아요. 이접. 그러니까 새로운 것, 다른 것, 나와 다른 것, 나하고 충돌되는 게 들어왔을 때의 경우에요. 이때 나랑 충돌되는 외부가 나한테 어떻게 들어오는가에서 정신분석에서는 속견적 종합이, 이 속견적 종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그냥 빠르게 그냥 캐치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어떤 그 단서라는 말로 한국어로는 해석이 되는데, 예, 원래 여기에는 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 이런 뜻이거든요. 독사가 교리, 뭔가 원리, 내 안에 원래 갖고 있던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우선적으로 갖고 그에 반하는 종합들은 배타적으로 다 밀어내거나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그냥 조금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종합을 하는 게 정신분석적인 종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충돌되거나 다른 게 들어왔을 때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해석을 먼저 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것들은 전부 다 배타적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이접을 활용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분열 분석적인 이접은 포괄적이고 비제한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항을 다른 항에 의해서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여기에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건 그 이전에 있었던 나의 교리, 독사가 아니라 그 당시의 배치와 흐름에 따라서 어, 이걸 종합을 하는 겁니다. 그 분리를 아예 하지 않는 건 아닌데 분리를 하기는 해요. 분리를 하긴 하는데 그때의 배치와 흐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왜 이걸 분리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분열 분석에서는 그때 어떤 배치가 있었고 그때 어떤 흐름에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땠고로 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분리를 긍정합니다. 또 심지어는 그래서 분리를 했는데 그 분리를 해서 이건 배타한 게 아니라 그냥 분리만 한 걸로 보는 거예요. 분열 분석은. 그래서 이거를 배타해서 배격한 게 아니고 나와 다른 것으로 그냥 분리만 해놨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순인 것들에 대해서 분열 분석적으로는 그렇게 배타한 것이 나를 공격할 것으로 가정하는데 분열 분석에서는 분리한 것이 베타가 아니라 분리한 것이 나와 모순을 갖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는 않아요. 분열 분석적인 입장에서는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몰아내고 거리를 둬야 될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달라서 베타가 아닌 분리를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모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독사에 의해서는 내 배치와 흐름에 의해서는 모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는 않는 형식으로 이 이접을 종합하게 됩니다. 근데 정신분석적 방식에서는 배타적으로 그걸 바라보는데 분열 분석적 방법에서는 분리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다르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서는 모순적이었다 해도 상대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않는 형태로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또 포괄적 분리와 배타적 분별과 미분화 이 두 챕터를 같이 다루는데요. 그 포괄적 분리라고 하는 건 근원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이디푸스적 계보학과 편집증적인 기입의 진료를 해방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괄적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설명했듯이 분열 분석적인 용어잖아요. 베타가 아닌 분리도 분열 분석적인 용어거든요. 베타와 분리가 좀 대립되는 거예요. 정신분석에서는 베타, 분열 분석에서는 분리.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분리할 뿐이지 베타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정신분석은 모든 걸 자꾸 편집증적으로 갖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기준으로 그 하나로 다른 것들을 다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딱 분석해 보니까 넌 아빠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 넌 엄마하고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서 다 편집증적으로 끌고 가는데 그리고 인간의 사고도 그거를 원해요. 복잡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고 정신분석이 효과가 좋은 게 인간의 사고 구조가 그렇게 끌고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가 하나로 해결책을 딱 내려주고 원인 분석을 하나라고 딱 얘기해주면 되게 편해요, 마음이,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이 다양한 많은 문제가
다 아빠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고리를 딱 연결시켜주면, 아, 맞아, 아빠 때문이었어. 딱 하나의 단서만 딱 오면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또 사람이. 근데 분열 분석에서는 그런 오이디푸스적인 계보학, 그러니까 편집증적인 기입을 거부하고 거기에서 진료를 해방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진료가 뭔지는 이제 앞 시간에 우리가 다뤘으니까요. 그 모든 흐름들에 있는 각각의 어떤 개체들, 그 상황에 외부와 단절되는 단독적인 어떤 요소들을 진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른 모든 해석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내 친구 자체, 그런 것들 하나의 그런 신체, 하나의 어떤 상황 단위가 가장 최소 단위, 뭔가 해석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다 진료인데요. 그 진료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여자친구랑 뭐 싸웠어요.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그 싸우고 나서 막 힘들고 슬퍼서 상담을 갔어요. 뭐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 정신분석가가 만날 때는 아, 부모님하고는 관계가 어땠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아, 엄마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군요. 여자친구의 부모님들은 어땠어요? 아, 그랬군요. 그럼 두 분은 이런 가정 문제들이 지금도 연속돼서 반복돼서 발생하는 건데요.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푼단 말이죠. 근데 분열 분석에서는 이런 오이디푸스적인 계보학이나 편집증적인 기입에서 그 여자친구를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여자친구 자체를 그냥 진료의 하나로 단독자로 보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계보를 기가 넘는 몸 위에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되기도 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기도 하는 관계로. 그래서 꼭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오이디푸스적인 계보에 의한 해석이 아니라 인간 아버지와 인간 아들로서 기가 넘는 몸 위에 다른 해석들 없이 두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분열 분석적인 접근인 겁니다. 배타적으로 분리하려고 금지를 만들기는 해요. 요 배타적 분리라고 하는 건 배타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화되지 않은 것, 미분화는 반드시 존재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신분석은 자꾸 이렇게 계보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계보를 만들어서 뭔가 이제 MBTI 가르듯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위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이 미분화되는 어떤 요소도 있거든요. 저는 MBTI에서 내성적인의 I예요. 근데 저 강의할 때는 되게 외향적으로 보이죠. 근데 진짜 내성적이거든요. 근데 되게 외향적으로 보인다고. 이게 어느 정도까, 어디까지가 I고 어디까지가 E인지. 저는 또 어떨 때는 되게 J인데 또 어떨 때는 되게 P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땐 계획적인데 어떨 때는 즉흥적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단절해서 딱 두 개로 분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분화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미분화된 존재들이 있는데 이거를 분석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분리를 시행한다는 거예요. 이 정신분석은. 그래서 강제적 분리를 해야 돼요. 너는 E야. 나 I야. 막 이러는데 검사 나왔잖아. 너 E야. 나 I인데. 아무리 I인데 내가 우겨도 나 진짜 내성적이거든. 그래도 아니야. 넌 E야. 이렇게 강제적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강제적 분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열 분석은 그 정신분석적인 그런 접근 방식을 비판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소비의 결합종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 결합종합에도 그 두 가지 사용이 있어요. 어떤 사용이냐? 분리차별적 1대1 대응적 사용과 유목적 다의적 사용이 있습니다. 먼저 앞에 연접하고 이접은 개념이 쉽기 때문에 그냥 지난번에 다 한 거기 때문에 개념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갔는데 이 그 통접이라고도 불리는 이 결합종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결합종합은 두 개의 개체가 만나서 이 원래 있었던 개체들의 형태는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개체가 등장하는 게 통접, 즉 결합종합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통접이라고 하는데요. 뭐 어 이를테면 제가 이제 뭐 저는 아버지이자 뭐 어떤 사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전 아버지이자 사장이에요. 아버지이자 사장인데 그 아버지라는 역할과 사장이라는 역할이 만났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아버지로, 회사에서는 사장으로 있으면 이접인 거예요. 이거는 그쵸? 두 개의 이질적인 게 나의 존재로 만났죠. 그래서 집에서는 아버지로, 회사에서는
사장으로 있으면 이건 이접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공존하지만 어떤 상황에선 이걸 꺼내 쓰고 어떤 상황에선 또 저걸 꺼내 쓰는 거죠. 이것 혹은 이것이 이접이니까요. 이게 이제 이접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아버지의 역할과 사장의 역할을 하고 제 딸이 제가 사장으로 있는 직장에서 직원으로 일해요. 그러면서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또 사장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연접이 되는 거죠. 두 개가 뭐 자연스러운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이자 사장이라는 걸 지금 뭐 새로운 개념으로 딱 합쳐갖고 뭐 뭔가 하나 이제 탄생시킨다고 가정을 해봐요. 뭐, 뭐, 사버지? 뭐, 어쨌든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통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뭔가 새로운 개념으로 하나가 형성이 돼서 새로운 게 탄생되는 거죠. 요게 첫 번째 통접이고요. 두 번째 통접은 뭐냐면 이 새로운 것들이 서로 만나서 두 개의 이질적인 것들이 만나서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원래의 목적대로 흘러가는 결합과 상관없이 거기서 흘러나온 잔여물이 있어요. 그것도 통접입니다. 이를테면 학생이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가는 목적은 전에 한번 예를 든 거죠. 공부하러 간 거예요. 그거는 학생과 학교가 만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요거는 연접이에요. 학생과 학교가 만나는 건 연접이에요. 근데 얘가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거기서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해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네. 그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애를 낳고 가정을 꾸렸어요. 이러면 그 학교와 학생이 만난 데에서 흘러나온 어떤 잔여물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잔여물이 굉장히 중요한 잔여물이 됐죠. 이런 것들도 일종의 통접이 됩니다. 학생이 공부하러 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안 하고 우정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통접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잔여물 개념도. 그런 전제로 이제 분리차별적 일대일 대응은 딱 이름만 들어도 이게 분열 분석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신 분석적인 용어라는 걸 알겠죠. 요거는 통접은 중요한 게 뭐냐면 강도에 의해 구성된 재료들의 흐름은 감정과 정동을 생산해냅니다. 이 통접은 왜 통접을 만드냐면 감정과 정동이 있기 때문에 통접을 만들어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딱 이해가 안 되죠. 아까 제가 잔여물로 얘기할 때 학생이 학교를 가서 연애를 했다 그랬죠. 여기도 감정이 있어요. 학생이 학교를 가서 두 개가 만났는데 우정이 생겼어요. 여기도 감정이 있죠. 이렇게 통접의 결과물들은 대체로 다 감정과 정동을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거를 계속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 예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 개가 연접되지 않고 통접이 되는 결과물들, 새로운 게 형성되는 결과물들을 보면 대체로 다 감정이 결부가 돼요. 그래서 이런 강도에 의해 구성된 재료들은 그 흐르는 과정 속에서 감정과 정동을 만들어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강도라고 하는 건 결국 왜 이게 감정과 정동이 되냐면 강도라고 하는 건 중요성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강도라고 하는 건 강렬도, 강한 정도란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뭐 두 개의 일을 한다고 가정해봐요. 뭐 회사를 운영하고 또 교수로서도 일을 한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회사에 있다면 회사에 투자되는 강도가 더 크겠죠.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이 흐름이 흘러가겠죠. 가정과 회사 사이에서 만약에 가정이 더 중요하면 가정을 중심으로 강도가 세지면서 그걸 중심으로 이 흐름을 타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강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흐름들, 이 재료들과 진료들이 흐름을 타고 구성이 되는데 그 강렬도를 결정하는 건 결국 감정과 정동이기 때문에 통접의 생산에 감정과 정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통접이 될 때는 이 강렬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한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여기에는 감정과 정동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연 강도의 차이로 인한 흐름과 감정을 1대1 대응하고 분리차별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리차별이라고 하는 건 아까 앞에서
그 이접 때 나왔으니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배타적 그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그 우리랑 다른 것들이 왔을 때 그걸 적으로 간주하고 1대1로 대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이제 조금 더 진전을 해보면 삶에 있어서도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가 일을 3개, 4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야, 이거나 이거 셋 중에 하나를 어떤 포기해야 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리차별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흘러가는 사회 속에서 전부 다 1대1 대응하고 분리차별할 수 있을까? 혹은 정치적인 의견들, 정치적인 의견들도 그래요. 민주당이냐, 뭐, 국힘당이냐, 라는 상황 속에서 나는 국힘당이야. 나는 민주당이야. 근데 나는 민주당인데 국힘당의 정책들 중에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나는 국힘당인데 또 민주당의 정책들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데 나는 그러면 민주당 70이고 국힘당 30이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참고로 녹색당이에요. 가타리를 배우는 사람들은 대체로 녹색당인데 그 생태주의자다 보니까요. 근데 그렇게 뭔가 이 비율이 정해져 있지. 근데 나는 국힘당에서 주장하는 정책들의 30%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분리차별적으로 국힘당은 다 싫어. 뭐 이런 게 이제 지금 한국 사회잖아요. 이게 전부 다 분리차별적인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고 분열 분석적인 방식은 유목적, 다의적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통합 과정에 있어서 각각의 재료들을 중심으로 한 흐름은 강도적 질서에 의해 해체되었다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다의적 그리고 유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은 뭔가 나는 어떤 부분은 녹색당이고 어떤 부분은 정의당이고 어떤 부분은 민주당이고 어떤 부분은 국힘당이야. 난 이 정책은 경제 정책은 국힘당을 지지하는데 교육 정책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환경 정책은 녹색당을 지지하고 노동 정책은 정의당을 지지해.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의적이라는 거고요. 또 유목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지난번에는 민주당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유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 떠돌아다닌다는 의미예요. 노마디즘이라고 유목주의가 들레즈 가타리가 주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천계 교원에서는 이게 고원이란 이름이 이 유목주의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용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나중엔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이게 떠돌아다닌다라는 의미인데 내가 올해는 민주당을 지지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는 국힘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나랑 딱 맞는 정책을 내세웠네. 올해는 국힘당을 지지해야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선 그게 용납이 잘 안 되죠. 변절자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들레즈 가타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목적이고 다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주체성이나 우리의 심리적인 치료적 방식에 더 좋아라고 보는 거예요. 분열 분석은 열등한 인종이 이제 그 랭보하고 니체의 예를 여기서 드는데요. 랭보는 시인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시인인데 제가 랭보를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들레즈 가타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랭보래요. 그래서 나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들레즈 가타리를 만날 운명이었나 보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랭보가 지은 시 중에 나는 가장 열등한 인종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고귀한 귀족들보다 가장 열등한 인종들의 세계가 이제 더 자유롭고 어, 거기에 진짜 인간들의 가치가 있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러면서 가장 열등한 인종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런 시를 씁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니체가 안티 크라이스트를 썼잖아요. 책을 안티 크라이스트라는 책을 썼는데 그 이 안티 오이디푸스도 요 제목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썼냐면 이제 그리스도와 기독교에 반대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 안티 크라이스트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게 그리스도교였고 그 그리스도교가 권력을 등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니체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한다. 그런 선언들을 그 둘레즈 가타리가 갖고 오면서 동일한 것들을 힘을 중심으로 재현하고 모든 것들을
그 힘을 중심으로 통일하는 걸 거부하고 매번 새로운 질서와 배치에 따라 생성하는 유목적 주체로 이행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에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따라 추구하고 그 힘에 굴복하고 그 힘에 의해서 내 주체가 다 억압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매번 새로운 질서와 배치에 따라서 생성하는 유목적인 주체로의 이행. 이게 심리에 건강한 영향을 준다고 이제 들레즈 가타리는 본 거죠.